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개선하는 공사 사업 대안서에 안테나 지지대를 잘 부러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기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규격을 만들어 놓고도 참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한 직후 기체가 관제탑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원이 모두 나가고 작동해야 하는 레이더 위치, 송수신 기능마저 불가능할 정도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 활주로 주변 흙과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둔덕엔 여객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라는 게 있었는데 저 위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된다.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컬라이저와 여객기가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를 하려고 만든 제안서에 지지대가 잘 부서지게 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충돌 사고를 가정하고 규격을 만든 건데 왜 단단한 콘크리트를 여기에 쓴 걸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첫 소식, 이 제안서를 입수한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선 2021년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에 입찰할 업체들이 참고하도록 제안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확인해 보니 로컬라이저 규격의 안테나 지지대가 잘 부러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지물은 철제 또는 알루미늄 타워로 되어야 하며 자체 지지 구조물로서 잘 부러지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의 지침도 참고하라고 명시했는데 이곳엔 항공기 구조가 유지되도록 충격 시 구조물이 파손이나 변형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2020년 설계용역 과업 내용서에도 안테나 철탑뿐만 아니라 기초대도 취약성, 그러니까 충돌하면 잘 부서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 단계부터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어 콘크리트를 깔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 하지만 충돌 사고까지 가정해 규격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 의문이 남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규정을 만든 설계 의도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설계 의도기 때문에 당연히 담벼락이라도 자연스럽게 치고 가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경찰은 로컬라이저 설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 둔덕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형태로 설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활주로 넘어 안전구역 밖이었으니 부러지기 쉬운 재료가 아니어도 된다고 본 건데 비행기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죠. 안전구역 밖이어도 부러지기 쉬운 재료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더미 속에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선명합니다. 가로 40m, 세로 4m, 높이 2m의 흙더미 위에 30cm 두께의 상판 역시 콘크리트였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 좋기 수천 톤의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재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안전성 보강을 위해 상부에 약간 30cm 두께의 이제 콘크리트 상판. 하지만 국내 일부 규정에선 종단 안전구역 거리를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와 기준이 논란입니다. 안전구역 밖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재료를 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자신들이 담당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항공항 관련은 부항청에다가 문의를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로컬라이저의 일부가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제 어떤 판단을 거쳐 콘크리트를 선택했는지는 추후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보셨다시피 이번 사고 여객기가 비상 동체 착륙을 할 당시에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여객기의 1차 착륙 시도 때는 압박퀴가 내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조류와 충돌이 발생해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2차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착륙 허가를 받은 건 29일 오전 8시 54분입니다. 3분 뒤 1차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정상 접근하던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를 받습니다. 같은 시각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앞부분에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뒷바퀴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앞바퀴의 모습은 구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조류활동 경고를 받은 지 2분 만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복행했습니다. 항공 매뉴얼에는 복항을 시도할 때는 랜딩 기어를 다시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착륙을 포기하고 고도를 높일 때 랜딩 기어는 정상적으로 동체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9시 2분, 사고기는 2차 착륙을 하면서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접고 복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엔진 문제로 랜딩 기어가 다시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엔진이 멈춰버리면 그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사용하는 유압 펌프하고 전기 제너레이터가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전기도 안 나오고 유압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어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급선회해 역방향으로 착륙하면서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미처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레이더에서도 잡히지 않았고 교신도 두절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여객기는 양 날개의 엔진 2개가 모두 다 제기능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추정이 많습니다. 엔진이 발전기 같은 역할도 하니 전기까지 다 나가버렸다 이거죠. 실제로 국토부는 엔진 2개가 멈추면 유압으로 작동하는 랜딩 기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의 여객기 모습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한쪽 날개 엔진과 마찬가지로 반대쪽 엔진 쪽에서도 연기가 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또 다른 조류 충돌이나 엔진 손상 등을 이유로 여객기 양날개의 엔진 2개가 모두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염일 수도 있고 이제 안에서 잘못돼서 연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엔진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둘 다. 이는 착륙 당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엔진 2개가 모두 고장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겨 랜딩 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주요 전원을 공급하는 만큼 엔진이 모두 손상된 후 항공기가 정전되는 이른바 전자장치 셧다운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착륙 후 속도를 제어하는 엔진 역추진과 항공기 날개 플랩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셧다운 영향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선 블랙박스 비행자료 기록 장치 FDR을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당초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가 첫 착륙에 실패한 이후 관제탑과의 교신에 일부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었는데 아까 잠시 힌트를 드렸었죠. MBN 취재 결과 관제탑 레이더에서도 이 여객기가 사라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조 전기까지 모두 다 나가면서 셧다운 됐던가 아니면 해당 장치가 파손됐다는 건데 당시 기체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 여객기는 첫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로 정상 착륙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고잉 어라운드를 외쳤습니다. 이어 복항을 위해 다시 고도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관제탑과의 교신도 일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복항 직후 해당 기체가 관제탑 레이더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객기의 위치를 관제소에 알리는 장치를 트랜스폰더라고 하는데 해당 기기가 작동되지 않은 겁니다. 보통 기체의 바깥에 붙어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 충격으로 트랜스폰더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파손이 아니라면 트랜스폰더의 전원이 정상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은 주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보조전기가 트랜스폰더에 공급되는 방식을 쓰는데 이마저도 이상을 일으킨 겁니다. 정부는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기 상태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규명을 해야 될 항목들이고. 사고 당시 관제와의 소통이 단절된 데 이어 레이더 장치까지 이상이 발견된 만큼 기체에 매우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 일부 공항에는 활주로 끝바닥에 이마스라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곳을 지나가면 그릇이 깨지듯이 땅이 꺼지면서 비행기를 빠뜨려서 속도를 줄이는 구조물입니다. 8년 전에는 이 시설 덕에 미국 부통령이 목숨을 건지기도 했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에도 이마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여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탄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We have an emergency in the airport. Alright, you aware of the accident, correct? 항공기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바닥이 깊게 파였는데 항공기는 안전하게 멈췄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 이마스라는 구조물 덕분입니다. 활주로 끝의 바닥을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항공기가 그 위를 지나가면 늪에 빠진 듯이 속도를 늦춰줍니다. 항공기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오버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도심이나 오래전에 지어진 공항처럼 완충지대가 부족한 공항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신기술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찰스턴 예거공항과 2018년 버뱅크 공항에서도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가 이마스를 지나가며 안전하게 정지했습니다. 현재 미국 70여 개 공항에 설치돼 있고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금까지 22번의 항공기 오버런 사고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스 설치는 국제표준상 의무는 아니지만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항공기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활주로를 벗어나서 과저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마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훨씬 더 제동이 효과적으로 되고 항공기에 있는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 이마스를 추가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는 희생자 유류품 수색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구호 텐트에서 생활하며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참사 발생 사흘인 오늘 오후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측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조사관 11명과 미국 측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고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항공 일지 등을 자세히 분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유류품과 사고 관련 증거품을 찾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항공기 잔해와 유류품이 넓게 흩어지면서 활주로 밖 수풀까지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사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추모객이 손으로 쓴 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애도와 슬픔,
그리고 희생자 모두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영면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도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에서 마련된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신원 확인 등 사고 수습 절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수습된 시신이 있는 안치된 장소를 방문해 직접 희생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무안공항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는데요. 당국은 오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공사가 지연되면서 조금 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분향소는 유가족이 먼저 분향하고 이후 일반 조문객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자 179명 가운데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신원 미확인자는 5명입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시신을 인도하겠다 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의 시신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27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179명 가운데 174명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27분의 신원이 확인이 DNA 검사 결과 통보해서 확인이 됐고, 들어가서 보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온전하게 수습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기다림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는 5명입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확인이 지연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유족분들의 DNA하고 희생자분하고 어떤 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모계냐 부계냐에 따라 다르고 1촌이냐 3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와 별도로 지문 확인과 DNA 확인까지 거친 28명에 대해서는 시신 인도가 가능하다며 유족의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신을 인도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족 대표는 시신편을 찾아 완성된 형태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며 대부분 완전히 수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장례 절차는 훼손된 신체 일부들을 완전히 수습한 이후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유족들은 가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그런데 분명히 아이가 비행기에 탔음에도 마지막 DNA 확인 명단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희생자 수습 과정 하나하나에 속이 타들어가는 유족들의 울분을 백길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탑승자 가족 지원 상담센터를 찾은 유족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밤사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명단엔 물론이고 아직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미확인 명단에도 우리 아이 이름만 없다는 겁니다. 10명의 이름에도 들어있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확인 명단 32명 안에 저희 아이 이름이 없다는 거는 누락됐던 것 같다는 당국의 해명은 더욱 야속하게만 들립니다. 수사부장께서는 저희 아이 이름이 있는 자료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통 게이트도 실시간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자식과 손주를 모두 잃은 할머니는 손주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 DNA 검사했어. 우리 애기도 금방 할 수 있다. 지금 5분 제의하고는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면 애기는 그 아까 확인된 27분 중에 들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항공기에 결함이 없다던 제주항공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따져 묻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항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어떻게 대표님이 결함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그거를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사전에 보고된 결함이 없었다는 그 답변이었는데. 참사 사흘째, 유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의 첫 장례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지역이죠. 도시 전체가 추모 분위기입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광주에서 조그만 여행사를 운영하며 단체 손님과 함께 태국에 다녀오던 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환갑을 넘은 나이, 10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미안하죠. 자주 얼굴 볼 거인데 못 봐서 미안하고 그랬죠. 태국인 아내를 잃은 남편은 유골함을 들고 아내의 고향을 찾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행이가 갈 때는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면서 83명 희생자가 나온 광주는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정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분향소에서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건너서 보면 다 희생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무겁고. 연휴에 같았다면 새해 맞이로 들떴을 마지막 날이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연말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취소를 하고. 직원 가족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타이거즈 직원의 3살 배기 아들은 최연소 희생자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참혹한 사고에 일터로 가지 못하는 유족들도 꽤 많죠. 제주항공이 이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보상 문제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항공사가 협약에 따라 1인당 최대 2억 5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항공사와 제조사 또 공항 측의 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족 앞에서 머리 숙인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군장에 생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초도 지원금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게 지급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항공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영국 재보험사도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이 어떻게 결론나든 제주항공은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인당 최대 17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공사 측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위로금도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책임지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뭐 이제 항공기에 대한 정기 점검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운전자를 할 수 있는 그 기장의 그 운전의 미숙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주항공사의 책임을 지는 거죠. 정부 조사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체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한국공항공사나 보잉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문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무안공항에 현장 상담센터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참사 사흘이 지났지만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경제부 홍조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현장 조사도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블랙박스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과 비행 경로, 또 조작 내용 등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는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장치죠. 어제 MBN이 이 중 비행 기록 장치를 연결한 커넥터가 분실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국토부도 이 때문에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선이 분실된 상태라서 다른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더 추출해볼 방법은 없는지 이제 계속 그 전문 사조위에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커넥터를 찾거나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진흙 등 오염 물질이 묻은 상태였지만 세척 후 자료 추출에 들어갔습니다. 활주로를 보면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MBN 현장 취재진이 활주로를 촬영한 영상엔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번 역방향인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착륙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충돌이 있었던 활주로 끝부분에서 약간 흔들린 듯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동체 착륙 당시에는 통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였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네. 활주로를 지나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동체 착륙에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운 주장도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가슴 아픕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장이 조난 신호를 보낸 후 충돌까지 딱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원인 규명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될까요? 사고를 재구성해 보면요. 네. 오전 8시 59분 기장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고잉 어라운드를 외쳤는데요. 네. 관제탑에선 조류 주의 신호를 받은 지 2분 뒤입니다. 이때 한쪽 엔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한쪽 엔진 이상으로 기장은 착륙하지 않고 고어라운드, 복항을 시도합니다. 네. 고도를 다시 높였고 180도로 급하게 방향을 꺾었습니다. 앞서 보도했지만 고어라운드는 충분한 고도로 올라가 크게 반원을 그리며 원래 들어오려던 일방향으로 착륙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충분한 고도로 올라가지 못했고 급하게 선회하면서 역방향인 19방향으로 동체 착륙한 겁니다. 양쪽 엔진에 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복항과 충돌까지 4분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참사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그 높이 있는 콘크리트 둔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둔덕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까? 오늘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면 2007년 무안공항이 처음 개항했을 때부터 2m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후 지난해 로컬라이저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둔덕과 안테나 기둥 사이에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판을 넣었고 네.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건데요. 이 콘크리트 판 위에 기둥을 꽂은 건 강풍의 안테나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안테나와 철제 기둥은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죠. 네네. 하지만 공항 건설 당시부터 활주로 고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이 2m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크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네요. 이 둔덕이 흙으로 덮여 있어 콘크리트라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부분도 문제로 지목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장도 그게 콘크리트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까지 홍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1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여기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혐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위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 한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후 세 차례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내란 수괴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이 청구된 어제 법원에 의견서를 냈지만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의 중복 수사가 부당하며 대통령 안전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주일로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는데 이번에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공수처는 영장 발부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고 체포 시 경찰 인력도 동원 가능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담긴 의미 박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부분에 직권남용과 함께 내란 수괴죄를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전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원은 일단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권뿐만 아니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계엄 실행에 투입된 군과 경찰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 무효이고 대통령에 대한 권한 침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또한 공수처 대응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례 없이 윤 대통령만 관할을 벗어나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에도 관할이 여기에 있고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된 것도 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대통령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앞서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행위였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국격의 문제라고까지 반발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택적 선긋기인 걸까요?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애도기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사의 비협조적인 대통령 태도에는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라며 수사 재판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택적 선긋기로 여당이 대통령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당내 특위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공식 배포하거나 중진 의원이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 참석해 사죄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중진급 인사는 MBN에 전광훈 목사를 끊어내고 중도 보수를 잡으려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는데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반면 한 TK 의원은 당장은 중도층 민심을 돌리긴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핵심 지지층부터 잡아야 다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안정 없이는 쇄신도 없다는 입장인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사필 규정이자 자업자득.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야권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또 수사기관을 향해 즉각적인 체포를 주문했는데 지난번 압수수색 시도 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 무산됐었죠.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내란 공범이 되는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게 명백한 수사 지연 목적이라며 영장 발부 정당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서 영장 발부를 부정하고 있는 여당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신속한 체포를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대통령 경호처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내란 공범이 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려는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수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점을 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방해가 없도록 엄중 조치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잊지 않은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항공참사로 잠시 멈춘 듯했던 여야의 대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남동 관저는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집거하고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분위기 혹시 읽혀집니까? 네, 제가 오전부터 나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아직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 후에 곧바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 때문에 이곳 관저 앞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장이 집행된다면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서거나 관저 근처에 있는 지지자들이 몰려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머물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관저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모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 5천 명이 이곳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에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법 영장과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국민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 맞은편에서는 체포영장을 환영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체포되는 그 과정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면이 되고 체포되고 구속이 돼야 우리나라가 지금 살잖아요. 양측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이 오갔지만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있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헌정 사상 최초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도 밝혔죠.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법원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가 아직 집행에 나서진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집행 방식 등을 고심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집행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의 충돌을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전 조율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요. 영장 유효 기간이 일주일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조만간 집행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신명이 확보되면 공수처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이곳 공수처 건물에 마련될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이곳 조사실을 오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통보를 할 때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문조서를 받은 만큼 조사 준비에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때 정치인 체포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곽종근, 여인영 사령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은 다 넘겨받지 못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를 대비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나면 그냥 돌려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죠. 앞으로 궁금한 점이 꽤 많습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걸 거부하는 건 또 더 이례적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네. 발부가 최초죠. 당연히 뒤이어 나오는 거부 행위 역시 역사상 처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따져보기 전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원이 발부한 이 체포영장 거부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네. 의외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김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네네. 지난 2008년에는 그 당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이걸 거부하고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는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여당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검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어도 적어도 정치인들은 이렇게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요. 하나갑 당시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집행을, 그리고 2000년에는 정영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버텼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불구속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아니지만요. 2015년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체포영장이 거부하고 조계사에서 25일간 버틴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도 버텨보겠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거부를 법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맞습니다.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쪽도 또 발부한 쪽도 모두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불법 체포영장이니 이걸 따르지 않는 게 법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청구한 쪽 공수처죠.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니 무효라는 게 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를 법원도 인정했으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쪽이잖아요. 서울지법. 여기는 왜 문제를 삼는 겁니까? 이 원래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거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거는 무효라는 겁니다. 네. 이게 공수처법을 보면요.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 다음 조항으로 범죄가 일어난 지역 등을 고려해서 관할 법원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 윤 대통령 측은 1번 원칙을 안 지켰으니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이 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 관할 법원인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 판사를 고려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각에서는요.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로 알려진 이순영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혹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서울 서부지법 출신인 걸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영장 발부를 어느 판사가 하는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이 부장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도 보도가 나오고 알았다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이미 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법적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구한 쪽도 발부한 쪽도 모두 문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수사에 응하지도 않으시고 이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내로남 고려로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 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은 공수처로 넘어간 겁니다. 당연히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수처는 일단 집행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하는 정도의 정제된 메시지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즉 당장 집행에 나서기보다는 영장 유효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오는 6일까지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 그러면 체포 시한이 이제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쳐야 되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구속까지 된다? 그러면 구속기한으로 정해져 있는 20일 이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뒤에 공수처는 재판권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네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검찰로 가는군요. 예,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를 하면 전 부대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합 보관하고 영내 인터넷망을 폐쇄, 또 대테러 부대를 투입한다. 12.3 비상계엄 전 군 지휘부가 치밀하게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까지 만들기로 계획을 했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그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제목의 메모입니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30명의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영이라는 문장과 함께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출국 금지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방첩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 25분에 작성된 메모에는 합동수사본부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합수본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실상 군이 초법적인 권한을 발동해 사정기관들을 장악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비상계엄 하루 전에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도 확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이 전파되면 전부대 장병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합 보관하고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를 지시한다고 내용이 적혔습니다. 특히 서울 수호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 부대인 수호신 TF 투입을 준비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두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선관위 점거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합의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먼저 임명했습니다. 남은 마은혁 후보자도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는데 여야 간 합의로 먼저 임명한 겁니다. 남은 마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추후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과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을 지적하며 국익 침해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걸 두고 민주당은 여당 눈치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사실상 손해를 본 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히거든요. 빨리 대선을 치를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정태훈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추천목 후보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국회 선출권을 침해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며 최 권한대행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해괴한 논리를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분위기도 읽힙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 심판이 속도를 내고 사실상 탄핵 인용이 확실시됐다면서 최 대행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항공 참사와 국정공백 우려 등을 종합해 추가 탄핵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이를 희석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한데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불이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보고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임명이 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보류 결정을 내린 거라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과 쌍특검법 제2요구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추후에 그 여야 간의 대화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기류 혹시 사전에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만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 시간이 임박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만 그러니까 임명한 이유 있을까요? 네,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왜 하필 마 후보자가 아닌 정 후보자만 임명했냐는 부분은 의문이 남는데요. 그러게요. 마 후보자에 대해 이념 편향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더 강했던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이 이제 2명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기존 6인 체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진보 성향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고 이 중도나 보수 성향은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까지 4명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2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3대5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선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늘면서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심리에도 속도가 붙겠죠? 네, 현재는 그간이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자연히 그런 문제는 해소된 건데요. 앞으로는 탄핵 심리에만 집중하면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붙을 전망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쌍특검인데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표결을 다시 할까요? 아니면 뭐 여야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여당이 그동안 쌍특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건 특검 추천권 때문입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당도 뭐 여태까지 지금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는데 네, 더욱이 민주당도 가장 시급한 사안인 헌법재판관 문제가 일부분 해결된 만큼 쌍특검 협상이 가능하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네. 민주당 원내관 기자는 MBN에 특검에 누가 임명되든 미온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라면서 야당 추천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특검 법안이 마련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엔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기부 물품과 봉사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루 600명이나 됩니다. 요리 명의는 김밥을 싸들고 왔고 공항 카페에 선결제를 해 커피와 빵을 갖고 가게 한 기부자도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국제공항 뒷마당의 밥차에서 더운 김이 올라옵니다. 공항 대기실의 참사 유가족 텐트마다 따뜻한 밥이 전달됩니다. 저희가 식사 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지금 가져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면도구나 충전기, 간단한 약품도 전달됐습니다. 공항 안에는 이렇게 QR코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찍어보면 필요한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도 하루 600명이 넘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저희 큰 형하고 저희 아들 해서 4명이서 함께 왔습니다. 공항 2층 카페에서는 누군가 선결제를 해 유족과 봉사자에게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요리 명장도 손수 싼 김밥 200주를 들고 공항을 찾았습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음식으로 치유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저는 계속 봉사를 하겠습니다. 십시일반의 따뜻한 마음이 참사 유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날이죠. 보통은 이런 날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를 많이 준비하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사고가 난 전라남도 무안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이번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냐라며 많은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한자리에 모셔졌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동문향소입니다. 비통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의 분위기도 더없이 침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분들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어제와 오늘 전국 88곳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평일인데도 잠시 시간을 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 추스리시고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가톨릭인데 명복을 빌고 부디 좋은 데 가시길 기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충격적인 여객기 사고로 유족이나 목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집단적인 우울감에 빠진 듯하죠.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 표현이 솔직해지고 일상을 꿋꿋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차려진 심리치료 공간입니다. 불안과 슬픔, 죄책감 등 유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황급히 마련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반 조문객들 역시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단위로 계셨던 고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치료사들은 동요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울고 싶을 때 울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더 잘 돌보겠다는 마음가짐 역시 필요합니다. 식사와 수면, 운동 등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단단히 유지해야 합니다. 폭음이나 충동구매 등은 일시적인 기분 해소는 가능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뉴스를 검색하거나 공유해서 보거나 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고 눈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외상기억을 떠올리는 의학적 방법 역시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300여 명을 맞교환했습니다. 3년 만에 아들과 통화한 장병도 있었고 2년여 만에 딸을 만나 오열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포로에서 풀려난 우크라이나 병사가 2년여 만에 가족을 품에 안고 오열합니다. 5살 딸에게 우크라이나 국기색의 팔찌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Наш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лаг, увидел семью, это очень приятно. 3년간 러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또 다른 우크라이나 장병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선 아빠가 맞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Сину 5 років. Останній раз бачив його 2 роки. Тому в мене син, мабуть, і не впізнав. Я бороду носив, зачіску. 같은 시각 러시아 전쟁 포로들도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Скоро буду дома. Скоро. Спасибо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0여 명을 교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양측이 150명을 돌려보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많은 189명을 귀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59번째 포로 교환으로 지금까지 3,900여 명의 우크라이나 포로가 풀려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AI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를 앞두고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는 건데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도 여기 가세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대신 물을 따르고 청소를 하고
용접과 연마 등 위험한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자 이족보행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입니다.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 휴보 개발진이 만든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에 로봇 기술까지 더해져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의 차원에서 M&A 대상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아왔고 검토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듭니다. 다만 직접 로봇을 만드는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초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Let's talk about the next wave of robotics, the next wave of AI, robotics, physical AI. 앞서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걸어다니는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30년 38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2024년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각은 독도가 가장 빠른 7시 26분, 서울에도 7시 47분에 을사년의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내일 추위가 심하진 않겠지만 이른 아침 시간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동해안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시간 강원도에는 눈이 약하게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춥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8도, 대전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